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대구 TK 통합 관련돼 가지고 제 기억에는 조금씩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이번 주가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많아가지고 TK 통합 관련돼 가지고 지방 행정 조직 대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뭐가 달라지는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3단계 행정 구조지 않습니까? 네. 기초 광역 네. 국가. 네. 네. 근데 그것을 네. 사실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이제 한 100년 됐죠. 도가 설치된 지가. 네. 그 도가 왜 설치가 됐을까요? 그거는 네. 옛날에 그 교통 불편하고 네. 그 다음에 소통이 잘 어려울 때 네. 도를 통해서 중앙과 연결하는 구조였거든. 네. 지금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어버렸고 네. 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네. 굳이 도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도의 기능이라는 거는 집행기관이라기보다도 지원기관입니다. 네. 시군이 사실상 집행기관이고 네. 도는 시군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지원기관은 없애고 그걸 집행기관화 하자는 겁니다. 전국을 다. 그렇게 전국을 다 하면 예컨대 전국에 도를 다 폐지를 하고 네. 거기에서 자치단체를 5, 6개, 7, 8개, 많으면 10개 묶어가지고 광역시 체제로 만들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구만 한 게 아니라 대구는 이게 선도자, 퍼스트 펭귄처럼 이거 하고 그렇죠. 나서 좋으면 따라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도를 없애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도를 설치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도가 지금 1,4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특별시 하나 만들고 용인 특별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고양 특별시를 만들어 버리면 시를 3개로 쪼개버리면 돼요. 도가 없어지고. 그래 해버리면 시하고 국가하고 2단계 행정체제가 되죠. 훨씬 그게 행정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우후죽순되어 있는 걸 통폐합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 효율성도 극대화되고 그리고 서비스 측면도 직접적인 서비스 측면도 훨씬 간편해지고 용이해지죠. 그래서 전국을 도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를 묶어서 하나를 전부 광역시 체제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 첫 시도가 대구 경북의 거대 말하자면 메갈로 폴리스로 묶는 거죠. 과거에 도지사를 하셨을 때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그렇죠. 도지사 경남지사 할 때 느꼈던 게 과연 도가 필요하냐. 내 4년 4개월을 경남지사를 해봤는데 도 무용론을 절실히 느꼈어. 맞으면 정부, 도, 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간에서 그러니까
조정하는 역할이니까 어떤 역할이니까 해보시니까 실제적인 역할. 아니 그거는 지원기관이지. 네. 시군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에 불과하고 지원 범위 내에서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막상 권한이 별로 없습니까? 권한. 더 권한은 별로 없어요. 아 막상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권한은 네. 시군이 가지고 있어요. 집행기관의 기능은. 그렇죠. 예산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더 무용론을 늘 느꼈기 때문에 네. 대구 경북은 원래 경상북도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시가 떨어져 나왔는데 네. 43년 만에 네. 다시 합치자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게 네. 일부에서 뭐 그 초스피드로 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게 이미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2년 전부터 있었어요. 대구 경북은 통합 논의가 2년 전부터 지역에서 예. 다 있었고 네. 통합에 관한 문제점이나 그게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네. 준비된 통합 의제를 가지고 네. 압축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통합을 하자 그 뜻입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그 특별법, 통합특별법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법을? 통합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시도 통합이니까 지금은 기초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은 있어도 네. 광역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네. 광역단체 통합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네. 대구 경북이 면적이 네. 서울의 33배가 됩니다. 그렇죠. 다가 다니까. 예. 그러니까 경북의 서울의 33배고 경기도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통합하게 되면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네. 영토를 가진 네.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대구가 두 번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곧바로 그렇죠. 곧바로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게 되면 이번에 그 6월에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다른 지역도 뭐 부울경 쪽 경기도 이렇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그거는 네. 이제 네. 통합시의 장점이 부각되고 네. 통합시의 네. 발전이 네. 급속히 이루어지면 네.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봐봐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좀 고려되는 게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 되면 네. 수도권 1급 체제에서 이제 다급 체제로 바뀌는 거죠. 네. 네. 응? 근데 거기에 우리는 통합에 또 참 유리한 점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지금 만듭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신공항을 중심으로 거대 경제권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와 서울 양대축으로 대한민국은 발전이 가능해지죠. 이게 대구 통합 신공항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TK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대구 신공항이 이게 생기기 때문에 네. TK 통합이 더 유리해졌다. 가속화됐다. 그 어떤 거꾸로 봐야 돼. 인프라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제 4일이죠. 대구시, 경북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지방시대위원장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밀어주자, 해주자 이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거는 네. 지금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네. 통합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네. 합쳐졌기 때문에 네. 통합 그 절차가
아주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자 네 분 모두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럼 대통령도 동의하고. 대통령 동의하고. 따로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건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이야기한 적 없죠. 그건 없으니까.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이죠.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이죠.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 기대를 하는 건 특히 지역분들이 기대를 하는 건 이걸 하게 되면 그냥 합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정부에서 뭔가 추가적인 지원, 혜택 뭔가 이게 있어야지. 나는 그걸 네. 자꾸 네. 이야기하는 것은 네. 나는 그리 탐탁게 느끼지 않는 게 네. 통합을 하면 제일 첫째 누리는 효과는 네.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 네. 한반도 2대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네. 곧바로. 네. 바로 두 번째 네. 도시가 됩니다. 네. 그래 되게 되면 네. 경제 발전이나 모든 발전의 축은 서울과 양대축으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중앙의 지원을 뭘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대구 경북이 네. 스스로 네. 재정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중앙의 지원을 안 받아도 네.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죠. 왜 중앙에만 매답니까? 서울시가 재정 자립도가 지금 76%입니다. 네. 원래 80%가 훨씬 넘었어요. 서울시는 그 정부에 목 안 매답니다. 서울시만으로 그게 네. 서울시 운용이 가능해요. 근데 대구의 재정 자립도가 40%예요. 경북이 25%예요. 합쳐본들 재정 자립도가 3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재정 자립도를 스스로 올릴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이게 통합이 되면 기업들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그거를 지금 노리고 통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서울의 수도권에 지금 용인 같은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만든다고 네. 삼성 SK에서 서로 발표하고 했죠. 네.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전기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대구 경북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는 지금 아마 이달 중에 네. 한수원하고 민간업체들하고 MOU를 맺습니다. SMR을 군위에 설치하려고 해요. 네. 소형 모듈 원자력 네. 발전소. 네.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에 오는 기업들은 전기 걱정이 없어요. 반도체하고 첨단 산업은 전기 물 없으면 그건 못해요. 지금 경기도 네. 용인 일대에 네. 반도체 단지 대규모 만든다고 발표는 해놨지만 전기 공급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는 이미 네. 이번 달에 6월 달에 네.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리 전기, 물을 풍부히 확보해 놓고 기업 유치를 하는 게 그게 첫째 기업이 좋은 거고, 두 번째 대구 경북은 이게 교육 도시입니다. 그렇죠. 학교. 인재가 풍부해요. 네. 그러니까 인재 공급망이 충분하다. 네. 그럼 세 번째 수도권에는 산업단지를 하려면 네. 평당 1,000만 원이 더 드는 데가 많아요. 네. 대구는 대구 경북은 평당 10만 원 안 들어도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 지방이 훨씬 투자 대비 효율이 커집니다. 네 번째, TK 신공항이 생기면 그렇죠. 세계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항공 노선이 생겨버립니다. 하늘길을 열어버립니다.
인천공항 다음으로 큰 공항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TK 신공항에서 세계로 직접 가는 항로가 생겨버리면 네. 기업들이 첨단 산업을 물류를 이용해서 수출할 길이 생겨버려요. 인천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충청도에서도 TK로 내려옵니다. 달빛 네. 철도를 통해서 전라도에서도 네. 물류는 TK로 옵니다. 네. 그럼 지방이 산업단지나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도 네. 지방에 있어도 네. 하늘길이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에 있어서 기업하기가 지방이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거기 수도가서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당연하지만 시장님께서 그걸 그러니까 직에 안 나선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장이 예. 둘 다 나서려고 하면 통합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서지 않겠다. 예. 이미 선언을 해줬어요. 그럼- 통합해서 네네. 이철우 지사가 유리한 네. 구도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 통합하자. 그래서 급속히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한 명이 안 안 나가서 나가야 돼요. 해야 되니까. 둘 다 나오려고 하면 통합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힘든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예, 한쪽에서는 부산, 경남, 울산이 하려고 하면 네, 두 사람이 포기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야 통합이 급진전 되는데 그게 급진전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런 문제가 생기는 대구시 공무원들은 나는 그래도 도공무원보다는 대구시 공무원으로 남고 싶다. 뭐 흡수가 되면 그 각각 부서가 틀려지니까 그런 문제는 정리가 쉽게 될 거라고 판단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요. 원래 대구와 경북은 네. 43년 전에는 한 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43년 전에 대구가 떨어져 나왔죠? 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한 몸이었던 네. 사람들이 네, 네. 네. 둘로 쪼개졌다가 네.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걸 불교용어로 환지본처라고 해요. 네.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환지본처라고 해요. 환지본처,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는 네. 시민들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아 이미 이미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언론사에 조사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찬성을 하고 네. 그게 이제 광역단체 통합에는 주민투표 규정이 없어요. 그쵸. 시 도의회 네. 대구시의회 네. 경상북도 도의회 동의만 얻으면 네. 그거는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 있어요. 주민투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주민투표하면 지금 아마 수백억이 들걸요. 그렇죠. 예. 지금 또 그러니까 네. 주민투표 절차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남은 절차적인 거는 특별법이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거는 네. 어제 행안부 장관하고 네. 협의하기를 네. 대구 경북도가 합의안을 가져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자치단체가 주도해서 네. 합의안을 가져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2차로 만난다는 거는 그거 갖고 가서 그거는 만나는 그거 다 합의안 갖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1차는 했고 큰 만들어서 이제는 가면 되겠네. 2차에서는 그렇죠. 그 문제를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제는 그 국정 운영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원로로서 국정 운영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그 중반을 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국정 기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 그거 요즘에는 정체성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유시장은 네.
그리고 네. 대북 안보 음. 그 두 개는 네.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자유시장이라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과거의 어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나 뭐 정책의 후퇴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정책의 기조는 네. 자유시장론의 근거를 두어야 하겠죠. 그리고 네.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네. 정부가 네. 개입해서 제한을 하는 네. 그런 형태의 음. 자유시장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게 마지막 국정의 과제일 겁니다. 두 가지는 그거는 흔들리지 마라. 근데 원래 윤석열 정부는 공정을 상당히 깃발로 들고 왔는데 그 공정이라는 게 자유시장 경제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에 어떤 그 중요한 그게 다를 바 없죠. 같다고 보십니까? 응? 예. 그건 다를 바가 없죠. 단지 이제 공정이 훼손되는 거는 네. 자꾸 이제 퍼스트 레이디 사건 가지고 네. 자꾸 공정을 네. 이제 훼손하는 그렇죠. 그런 야당이 쭉 역할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가지고 윤석열 정부 전체의 공정을 훼손했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특검은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흔들기 위해서 생각하십니까? 진실 밝히기 위한 특검도 있겠죠. 네. 그러나 대부분 특검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원칙대로 하면 지금의 그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사 결과 일단 지켜보고 하자라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역대 정권이 네.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주장을 다 했어요. 그렇죠. 돌아가면 그럼요. 예. 역대 정권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 주장은 기존의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를 거치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하자. 뭐 그게 기본 방침이고 네. 최상병 사건 가지고 네. 저렇게 나는 문제를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게 군의 작전 개념이거든. 네. 응? 네. 네. 군사 작전이거든요. 네. 민간 구호 작전이고 군사 작전이거든. 네. 군사 작전의 작전 지휘권은 대부분 현장 대대장들이 갖고 있어요. 네. 응?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형사 책임으로 몰고 가기보다도 네. 나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거는 작전이 잘못됐다면 군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찰을 해서 앞으로 그런 잘못된 작전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네. 그게 군이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네.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 군의 작전을 하던 도중에 무슨 사고가 있은 걸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올려버리면 앞으로 군 작전 못해요. 그렇죠. 그 저기 응? 이게 마치 중대재해법, 군 중대재해법 비슷한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하면 작전 못해요. 네. 이게 국민 감성에 호소하는 거라. 젊은 해병이 가서 민간인 익사자 그 수색하다가 과잉 작전으로 네. 사망에 이르렀다. 네. 누구 책임이냐? 그럼 책임이 있으면
감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책임 소재를 묻고 하는 것이 나는 네. 옳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그것을 네. 업무상 과실치사로 물어 가지고 네. 형사처벌을 하려고 달려들면 네. 앞으로 네. 군작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결책이 나오는데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대응을 좀 신속하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국방부에서 잘못한 거죠. 네, 네, 해병대에서 잘못한 거고, 응? 네. 그리고 그 대통령실 정무팀에서 잘못한 거고. 네. 그러니까 당시에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네네. 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으려면 네. 구체적 주의 업무가 법률상 있어야 예, 돼. 예, 예. 초초에 네. 맞습니다. 구체적 주의 업무가 법률상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만 주의 업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네. 추상적 주의 업무는 그거는 법률상으로 물어서는 안 돼요. 네. 지난번에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났다. 네네. 네. 왜 경찰청장한테 책임 못 물었을까요? 서울청장까지 물었거든? 근데 예, 그랬죠. 예. 현장 지휘관이니까. 네. 그런데 서울청장까지는 구체적 주의 업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었고 경찰청장은 네. 그냥 시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주의 업무밖에 없어. 그래서 경찰청장 책임은 이태원 압사 사건에도 못 물은 거예요. 그건 정치적 책임이에요. 마찬가지로 네. 대통령은 응? 추상적 주의 업무가 있어요. 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네. 노력하여야 한다는 네. 그 추상적 주의 업무가 형사처벌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 소재는 네. 해병이 그 민간 구호 작전을 하는데 사단장한테 구체적 주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 네. 네. 그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사단장한테 구체적 주의 업무를 부과를 해버리면 네. 포항에 있는 사단장이 예? 넓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걸 작전을 앞으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지 진작에 프리덤 사건 하다가 네네. 얼지 프리덤 운동하면서 해병 상륙 작전을 했다. 네. 거기에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 한미연합 사령관이 책임집니까? 군사작전의 특수성을 봐야 돼요. 응? 네. 그거를 형사처벌로 몰고 가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군사작전 그러면 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느 군인이 감옥 갈 거 각오하고 작전하겠어요. 잘못했으면 네. 뭐 예병을 시키든지 응? 그 다음에 감찰을 해서 감봉 처분을 하든지 그러고 난 뒤에 유족들한테는 국가보상급에 준하는 그런 보상을 해주고 네. 그런 절차가 맞는 거지 그걸 전부 형사처벌로 다 몰아가지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군작전 못합니다. 그 시장님, 그 이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그 벌써 그 탄핵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봐서 비슷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어떻게 조사를 하더라도 네. 그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과거에 그 공교롭게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을 맡으셔가지고 경험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탄핵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탄핵되면 그 탄핵 당한 당은 네. 그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뭐 그때 경험 느낌에 그냥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 분위기를 국민 여론을 그래 몰고 가고 그 당시에 네. 보수 우파진영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건 정권 헌납하는 거지. 그럼 공교롭 아마도 그러면 선거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 표현이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뭐 지방선거나 뭐 대선이나 뭐 상당한 뭐 국민의 힘으로서는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한번더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네. 당이 없어지는 거지. 이번에 총선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평평했어요. 네, 네, 근데 제대로만 대처했어도 네. 총선 이래 참패 안 해요. 그러니까, 용산도 잘못했고 네, 당시 비대위 체제에 있었던 사람들도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해서 총선을 참패한 거지. 그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요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총선 뭐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뭐 거기 당 그리고 뭐 용산 뭐 굳이 말 당이나 용산이나 그 당시는 한 몸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뭐 그게 두 가지 몸이었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럼 한동훈이나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검찰로서 네. 평생 네.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권을 인수해서는 네,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돼요. 네, 응? 네, 네.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했으면 정치를 해야 돼요. 대통령 업무의 80%는 정치입니다. 네. 응? 네. 그렇지 않고 정권을 이래 넘겨받고 난 뒤에 1년 6개월이나 한 일이 뭡니까? 정치를 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잡는 데 올인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검찰을 동원해서. 네. 네. 그런데 1년 6개월 정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이 잡는 데만 올인했는데 이재명이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사법적으로도 못 잡은 이재명이를 정치적으로 잡겠다? 총선에서? 그런 생각 할 때 이미 이건 깨진 판이야. 안 되는 판이야. 사법적으로도 모든 권력, 권한 가지고 압수수색을 네. 수차례 하고도 네. 이재명이 못 잡았는데. 네.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잡겠다? 그 예초부터 승부가 안 됐어요.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했어야 돼. 네. 정치는 하지 않았고 정권 잡고도 1년 6개월 동안 한동훈이 내셔서 수사만 했어요. 네. 그 결과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 보수 정체성 얘기를 합니다. 그 보수 정체성.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절대 포기 지켜야 되는 보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정체성 뭐 이렇게. 나는 보수 진보 개념을 네. 뛰어넘어서 정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난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은 우리나라 헌법 46조 2항을 보면 네. 국익 우선주의라는 게 천명이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익에 우선해서 정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네. 모든 사안을 접근을 하면 네. 필요에 따라서는 진보 정책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네. 또 보수 정책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고 그걸 적절히 조화시켜가면서 나라 운영하는 게 보수 진보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각자 노선만 고집하고 밀어붙여가지고 하면 이 갈등 나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보수에서 나오는 정책이고 뭐 과거는 뭐 세금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지 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아, 네, 네. 보수주의자들의 기본
그 가치는 첫째 자유죠. 두 번째 성장입니다. 네. 진보주의자들의 정치적인 가치는 첫 번째 평등이고 자유보다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분배보다 성장보다 분배야. 네, 네. 지금은 사회 양극화가 워낙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수주의자들이 성장 자유만 논할 수가 없게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네, 네, 네. 그럼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분배, 네. 그다음 평등 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상황이 오되었네요. 고집할 수가 없네요. 그걸 갖다가 네, 네, 네. 국익 개념으로 네. 판단을 해가지고 네. 때로는 진보 정책, 네. 때로는 보수 정책. 네. 그럼 국익에 비추어서 나라의 이익이 되냐, 네.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이 되냐. 그 방향으로 보고 적당히 이제 국익 개념하에 통일을 시켜야지. 나는 보수주의자니까 보수 정책만 고수한다. 나는 진보주의자니까 진보 정책만 고수한다. 그렇게 해서는 이 그 양진영의 갈등 그리고 진영 논리 극복하기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고민도 이해하시는 거네요.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나름대로 진보 쪽도 하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정책을 하려고 해도 국회를 통해서 정책이 완성이 되는데 네. 안 되잖아요. 응? 특히 DJ가 네. 97년도 대통령 12월에 될 때 네. 83석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응? 예. 그리고 DJP 연합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예. 뒷조사해가지고 35명을 탈당을 시켰죠. 35. 예. 그래가지고 여소야대가 극복이 돼버렸지. 지금은 지금 DJ 때처럼 그렇게 할 세력도 없고 그렇죠. 예. 여소야대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소야대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쪽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쪽 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대화는 뭘까요? 국익 개념으로 앞으로는 네. 그걸 민주당에서 말하는 정책도 받아줄 거는 받아주라는.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과거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4대강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10년 후에 의대 증원 문제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성공한 정책으로 봅니다. 의대 증원. 왜 의대 정원이 필요하냐? 네. 옛날에 우리가 대학 들어갈 당시는 문과는 법과대학을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사법시험만 되면 네. 평생이 보장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는 네.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면 평생이 보장이 돼요. 그렇죠. 시험 들어가면 일단은 그렇죠. 실력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와서 법조인의 평생 보장되는 그 사법시험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로스쿨. 로스쿨을 만들어가지고 네. 1년에 수천 명의 네. 변호사가 배출이 됩니다. 네. 지금 변호사 업계가 90% 이상이 영업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변호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변호사가 이제는 네. 길 가다 네. 바치는 게 변호사가 돼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평생 먹고 사는 직업이 안 되게 돼버렸어. 의사들이 그걸 봤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에? 변호사가 저렇게 쫄딱 망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변호사는 저항할 힘이 없어요. 네. 네. 정원계획을 발표하고 할 때. 근데 의사는 정원계획 발표를 하면 저항할 힘이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를 해가지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저항할 수 있어요. 지금 형국이 그리 된 거예요. 저거 변호사처럼 의사가 많아지면
우리도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똘똘 뭉치는 거 아니에요. 정부로서도 변호사 정원할 때하고는 달리 의사 정원 때는 정책적인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이 참. 그래서 처음에 정원 이야기할 때 내가 단계적 정원을 하는 게 어떠냐. 네. 첫해 500명, 네. 그 다음 800명, 네. 1500명, 네. 뭐 2000명 네. 이렇게 단계적 정원을 하는 게 어떠냐. 네. 그 안을 처음 문제가 제기될 때 네. 내가 단계적 정원안을 냈죠. 의사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정원은 해야 되는데 네. 의료 수요가 많아지니까 정원은 해야 되는데 단계적 정원을 하는 게 어떠냐. 네. 또 필수 의료에 대한 보험 수가 문제도 네. 이게 제대로 정상화돼야 돼요. 여러 가지 패키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렇죠. 뭐 그분이 아셨습니까? 내 말 듣고 초창기에 그렇게 했으면 혼란이 좀 들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까? 시장님 보실 때. 나는 많은 정치인 중에서 원하고 됨에 불과하니까 의견을 그건 말씀하시면 내 의견에 불과했고 네, 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기 어렵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요번에 증언이 되면 여기 경북이나 이쪽 그 의사가 부족한 곳이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의사 수급 문제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되겠죠. 네, 당연히 그런 문제 해결된다.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그 10년 후에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취지겠네요. 효과는 나타날 테니까. 지금 네. 윤석열 정부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의사 의과대학 정원 문제죠. 네. 나는 그리 나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 느끼시는 그 체감도가 높으실 텐데 자, 그럼 대구에 왔을 때 대구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다른 건프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침체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대안으로 통합하고 공항 뭐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이게 된다면 단기 문제가 아니고 대구는 섬유도시였죠. 네. 근데 섬유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민선 8기 들어와서 산업 구조를 대개편하자. 그래서 우리가 2022년 7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한 게 네. 5대 신산업 구조로 대개편하자. 그래서 5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유치가 됐어요. 대구에 내려온 기업이 한 30여 개 이상 여태 대구에서 빠져나가기만 했지 네. 들어온 기업은 없었는데 5대 신산업 기업 중심으로 들어온 게 한 30여 개. 그리고 대구가 5대 신산업의 중심 도시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 개편이네요. 일단 저해전자가 산업 개편. 산업 대개편이죠. 산업 대개편이고 네. 대개편이 지금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죠. 대구에 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우리가 네. 지난 10년 동안 투자 유치한 것에 거의 2배를 1년 6개월 만에 유치를 했어요. 대구가 네. 제가 민선 8기 들어오기 이전에 투자 유치한 총 금액의 네. 거의 2배를 1년 6개월 만에 투자 유치해서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은 나는 관심 아니요. 없어요. 하게 되면은 자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재인 네. 시절에 국가 채무가 400조가 늘었어. 네. 폭발적으로 늘었어. 네. 600조 가량 되던 게 400조 늘어갖고 문재인 시대에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겼었어. 비싼 제한 정권이죠. 그거 이어서 또 한 번 더 하자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차라리 그 25만 원 줄 그런 여력이 되면 네. 그걸 전부 R&D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R&D와 교육에 투자하는 게. 지금 물가 상승이 심각합니다. 그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여러 고통 중에 물가 상승이 심각한데 그럼 이 물가 상승의 원인도 과거 정부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정부가 아니고 물가 상승은 과거 정부뿐만 아니고 현재 정부도 늘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가가 가장 안정됐을 때는 전두환 시절입니다. 그렇죠. 통계 수치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전두환 시절에 물가가 가장 안정됐어요. 그 이후 시절에는 물가는 늘 안정이 안 되고 어렵고 네. 또 경제성장 단계에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거품 그렇습니다. 네, 거품이 필요하다. 예. 네. 거품이 아니고 네.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서민 경제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나 네. 전체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그 불가피하다고. 그렇죠. 아 불가피하다. 예. 지금 아까 네. 저성장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경제성장률에는 1년에 15% 13%씩 막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성장이 일정 한계에 다다르면 네.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이 다 그래요. 네. 지금 인도가 성장하는 게 폭발적으로 10% 이상씩 성장하잖아요. 그는 저개발 국가에서 옛날에 한국이 겪었던 고성장 기조입니다. 지금 그 중국이 성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저성장 기조를 갖다가 옛날에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시대를 보고 네.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예요. 그렇죠. 국가가 선진국이 되면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그걸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보다 네. 복지가 이제 우선이고 아. 분배가 더 우선되는 사회가 돼버리니까 네.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물가나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를 좀 납득하면 좋고 납득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 시장님 마지막으로 안보입니다. 그 안보 관련돼서 대선 때부터 많이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일부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골적으로 미군 철수가 논의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럼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미군 철수에 목매달아서는 나라 못 지킨다. 네. 그걸 뭐 당당하게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뭐 당당히 맞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핵무장은 하면 간단해지죠. 그게 질문입니다. 원래 그 과거부터 핵무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핵무장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거나 뭐 현실화시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 네. 10월인가 네. 내가 워싱턴에 야당 대표 때 방문해서 네. 미국 외교협회에 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답도 하면서. 네. 그 미국 외교협회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구예요. 네. 응? 네. 정부의 대외 정책을.
거기서 건축 전문가들하고 전부 참석하여서 북핵 문제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북핵에 대응하는 자세는 이제는 외교로서는 불가능하다. 더 이상 안 된다. 북이 핵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체제 유지다. 두 번째가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다. 네. 네. 그런데 북이 핵 포기를 하겠냐?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하고 네. 뭐 리비아가 핵 포기하고 그런 사태하고는 다르다. 네. 그럼 대안이 뭐냐? 네.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 유럽 지키겠다는 의지로 나토처럼 핵 공유를 해주든지 지금 나토 못지않게 동북아시아가 위험하다. 중국이 팽창주의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안 해주면 네. 우리는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핵물질이 있다. 네. 그 제철이권한만 얻으면 된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핵탄두 생산하는 거는 간단하다. 네. 핵 기술도 있다. 우리나라가 마음만 네. 먹으면 네. 1년에 1000기 정도 핵탄두 생산할 수 있다. 핵탄두라는 거는 네. 처음 네. 만들 때 네. 어렵지. 네. 만들고 나면 그렇죠. 그냥 빵 찍듯이 매일 찍어내면 돼요. 재료 있으면. 네. 핵실험도 우리는 안 해도 될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합니다. 고폭 실험은. 한국처럼 전자기술이 발달했으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난 그래 알고 있어요. 네. 너희들 네.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으면 철수해라. 우리 자체 핵개발 한다. 그러니까 미국 건축 전문가들이 네. 경제 제재 묻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어. 뭐 그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 뭐 이야기를 하길래 대한민국은 10대 세계 경제 강국이다. 무역 강국이다. 북한처럼 경제 제재하는 폐쇄주의 경제 체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 제재하면 미국 경제에는 영향이 없겠냐. 예컨대 네. 삼성 반도체를 미국에 하나도 안 갖다 주면 미국 기업들이 자동차 만들 수 있겠냐? 네. 어떻게 우리나라를 경제 제재 운운하냐?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북한도 아닌데. 네. 굳이 안 되면 네. 중국하고 우리는 협력하면 된다. 응? 뭐 하려고 누구한테 목매달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나? 가까운 중국과 협의해서 안전보장 갖추면 되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없었어. 건축 전문가들이. 내 말은 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네. 남북 핵균형 이외에는 정책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네. 나토식 핵 공유를 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한민국 지식층이나 일부 국민들은 비겁해. 말하자면
그 이야기하면 거꾸로 몰아가고 일부 지식층들 내가 그 보면 네. 참 한심해. 칼을 목에 들이대도 네. 배실배실 웃는 바보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응? 칼을 목에 들이댔는데도 네. 배실배실 웃는 네. 그렇게 하자. 그런 사람들이야 진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